조선왕비실록 대원군 독재의 시대를 연 신정왕후 조씨. 신정왕후 조씨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는데 순조 8년인 1808년에 풍양 조씨 가문 조만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조만영은 진광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지평, 정원 등을 두루 역임하고 1816년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탐관 우리들을 다스리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강직한 인물로서 전라도 내의 민폐로 진전징세, 한국거록, 각 군방의 횡포, 어염선세의 강제징수 등을 상소해 전라감사 김계온을 파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전징세는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두는 땅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며 한국거록은 백성들에게 거둘 쌀을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군방은 분가한 대원군, 왕자, 공주, 옹주가 살던 집을 말합니다. 조만영이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부사직으로 있을 때 조정에서 금올령과 세자빈 단자를 드리라는 영이 내렸는데 조만영은 12세가 된 딸의 단자를 드리고 간택에 참여했습니다. 조만영의 딸은 장락전에서 행해진 간택에서 세자빈으로 뽑혔는데 세자빈 조씨의 남편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로 드물게 총명했으며 실학자 박교수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조부는 당대의 문장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연암 박지원이었는데 박교수는 불과 19세에 효명세자에게 주역을 강의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효명세자는 이런 박교수를 좋아해 제동에 있는 박교수의 집에 선비 차림으로 나타나 밤새도록 학문을 토론하기까지 했는데 박교수와 의기투합한 효명세자는 종종 세자빈 조씨에게 박교수는 훌륭한 선비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조씨가 섭정을 하던 고종시대에 박교수는 평안도 관찰사와 우의정까지 지내며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어진 인물을 등용하고 옥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장차 성군이 될 것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세자빈 조씨는 행복했고 19세가 되었을 때 세손인 헌종을 낳았지만 1830년 불과 21세의 나이로 효명세자가 죽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되지 못하고 대비가 된 여인. 조씨가 낳은 아들은 왕세손으로 책봉되고 1834년에 순조가 죽자 8세의 나이로 조선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헌종이었는데 조씨는 왕비가 되지도 못하고 대비가 되었습니다. 8살의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으나 수렴청정은 왕실의 가장 어른인 순원왕후 김씨가 하게 되었는데 순원왕후 김씨는 김조순의 딸로 안동 김씨 60년 세도의 기틀을 다진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교태전에 있던 왕비는 대비로 승격되는데 이때 대비가 주로 사용하던 곳이 자경전으로 지금의 자경전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1865년에 신정왕후를 위해 지은 것입니다. 김조순은 정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노론 10화였는데 벽파인 정순대비 치하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딸이 순조의 왕비가 되고 정순대비가 죽자 벽파를 축출하고 안동 김씨를 등용하여 60년 세도를 열었습니다. 이 상황과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함께 숙직하면서 당송시대의 각종 소설과 평산냉면 등의 서적들을 가져다 보면서 한가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우연히 김조순이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 불태워 버리도록 명하고서는 두 사람을 경계하여 경전에 전력하고 잡서들은 보지 말도록 했습니다. 김조순은 예문관에서 숙직을 하다가 중국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정조에게 발각되자 정조가 대노하여 그들이 보던 소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김조순이 도착해 있는 지방에 관찰사에게 공문을 띄워 그가 압록강을 건너기 이전에 단문을 받고 반성하는 글과 시도 지어 올리게 하여 게시하도록 하라. 김조순은 반성문을 쓴 뒤에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조는 그의 학문과 문장을 좋아했는데 헌종이 즉위하면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치열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원왕후 김씨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의 여식이 헌종의 왕후로 간택되었는데 그녀가 불과 10세의 나이에 헌종의 부인이 된 효연왕후였지만 불행하게도 16세에 요절했습니다. 효연왕후 김씨가 죽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는 왕후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다 남양 홍씨인 홍제용의 딸을 헌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간택했고 비로소 두 세력은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종이 22세의 젊은 나이에 딸 하나를 남기고 죽으면서 강화도령 철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철종의 나이 18세며 초명은 원봉으로 강화도에서 출생했고 농사나 짓고 나무나 하러 다니던 초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세도를 잡고 있던 안동 김씨 가문이 허수아비 왕을 앞세워 정사를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해서였는데 철종은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철종 시대에는 안동 김씨 근자 항렬과 병자 항렬이 조정에 대거 진출하여 국사를 농단했는데 젊은 철종은 산의 진미와 향기로운 술, 꽃 같은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몸이 허약해져 갔고 말기에 이르러서는 몇 번이나 혼절하기까지 했는데 철인왕후 김씨가 15세의 왕으로 책봉되자 안동 김씨의 세도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환종이 보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풍양조 씨가 어느 정도 조정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철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안동 김씨가 아니면 조정에 진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종 시대에는 나라의 살림이 말이 아니라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했는데 매관매석이 횡행해 안동 김씨의 좌장인 김좌근의 애첩밥의 치마 속에서 벼슬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좌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은 둥실과 풍양조 씨들을 철저하게 단합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안동 김씨에게 비판적이었던 종친 이하전을 영모로 몰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하전은 완창군 이시인의 아들로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족 중 학문이 높고 기계가 있다고 왕위 후보에 올랐으나 안동 김씨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하전은 철종 14년인 1862년 오의장 이제도의 무고로 김순성, 이금선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영모 혐의를 받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자되었습니다. 신정왕후 이하은과 손을 잡다. 순원왕후 김씨가 죽으면서 신정왕후 조씨는 마침내 왕실의 가장 어른이 되었고 신정왕후 조씨는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대비는 왕이 유고씨의 후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심도 정치력도 없었는데 철종이 병치레를 자주 하면서 후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철종은 숙의 범씨와의 사이에 옹주 하나밖에 두지 않았고 그녀는 박영효에게 시집을 갔는데 순조 이후 왕손들이 단명했기 때문에 왕실에는 가까운 인척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종도 헌종과 칠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신정왕후 조씨는 흥선군 이하응과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흥선군 이하응은 1841년에 흥선정이 되었고 1843년에 군으로 봉해졌으며 1847년에는 동지사로 사신의 물망에 올랐으나 뽑히지 못했고 종친부 당상관이나 오의도 총부의 도총관 같은 한직만 전전했습니다. 특히 철종이 즉위하면서 명실상부한 척신 정치를 실행한 안동 김문의 서슬 아래서 이하응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곤경에 처했는데 생활은 비참해지고 종친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장안에는 철종이 기력을 회복해 정사를 돌보려고 하면 안동 김씨 대신들이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궁의 치맛자락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니 끝내 병을 얻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1863년 11월에는 과거를 보러 올라온 선비들의 입을 통해 철종이 승하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장안에 퍼졌는데 안동 김씨 대신들은 소문을 우려해 철종을 감화에 태우고 종로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철종이 보련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자 선비들이 웅성거리며 대신들이 빈 보련을 끌고 다니며 백성들을 기만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이 보련에 올라가 억지로 얼굴을 보이게 했는데 온몸이 붓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 시체와 같았으므로 선비들은 국상이 났다고 외치며 울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흥선군의 아들로 하여금 익종의 대를 잇게 하라. 신정왕후 조씨는 철종의 죽음이 임박하자 이하은을 만나 후사를 동호했는데 이하은은 주상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먼저 대보부터 손에 넣으시옵소서라고 신정왕후에게 계책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옥새의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대부는 안동 김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중전 마마께서도 손에 넣으려 하실 것이옵니다. 왕대비 마마께서는 왕실의 어른이시니 왕대비 마마께서 간수한다 하십시오. 다음은 업문교지를 내려 흥선의 두 번째 아들 제왕을 익종의 사왕으로 삼는다 하시고 영돈령 대감 종원용을 원상으로 삼는다 하십시오. 가만,
이종의 사항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승통이 어찌 되는 것이요? 왕대비 조씨는 어리둥절하여 이하응을 쳐다보았는데 철종이 승하하면 사왕은 철종의 대를 잇는 것이 관례예요. 법도였는데 익종의 승통을 잇는다니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왕대비 마마 24대 헌종 대왕께로서는 순조 대왕의 대를 이었었고 25대 철종 대왕께로서도 순조 대왕의 대를 이었사옵니다. 두 분 선행 대왕들께서도 한 분의 대를 이으셨사옵니다. 이제 제26대 신왕이 철종 대왕의 대를 잇지 않고 익종 대왕의 대를 잇는다 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왕실의 가장 어른인 왕대비 마마께서 저의 미천한 아들놈을 양자로 삼아 익종 대왕의 대를 잇는 것이 당연지사인 줄 아옵니다. 허면 대감의 아들 제황이 나의 양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왕대비 마마, 묘책이요. 왕대비 마마, 마마의 친정 조카인 조성하로 하여금 대전에 일거일동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십시오. 흥선이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왕대비 마마께 달려 있사옵니다. 그렇게 하리다. 내가 어찌 안동 김문에 2번씩이나 수모를 당하겠어? 조씨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조씨가 이하응과 밀약을 맺은 지 며칠 되지 않아 기어이 철종이 승하했으며 신정왕후 조씨는 재빨리 옥새를 간수하고 대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이 몸이 망극하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그저 원통한 생각뿐이다. 지금 나라의 안위가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을 청해 종묘사직에 큰 계책을 의논하여 정하려는 것이다. 빨리 대왕 대비에 분명한 전지를 내려 즉시 큰 계책을 정하시기를 천만번 빌고 있습니다. 흥산군의 적자 중에서 둘째 아들 제황으로 하여금 익종 대왕의 대통을 잇게 하기로 결정했다. 신정왕후 조씨는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왕을 익종의 양자로 입적시켜 후사를 잇게 한다는 교지를 내렸는데 안동 김문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하응의 아들이 양자로 입적이 된다고 해도 철인왕 후에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왕실의 가장 어른은 조씨였고 그녀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473년. 근대 산업사회로 발전한 서구 열강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침략 행위를 일삼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불과 12세의 어린 소년이 국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대원군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세국과 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법은 서술처럼 퍼렇게 살아있어야 하느니 전국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흥선군 이하응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승호, 조성아 같은 당대의 인물들을 포섭해 수하에 두었습니다. 민승호는 대궐 밖의 일을 담당했고 조성아는 대궐 안의 일을 담당했는데 철종이 유명을 달리하자마자 이들은 민첩하게 움직였고 민승호는 대궐 밖의 동조 세력을 가동했습니다. 이장념이 지휘하는 금위형 군사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고 대궐을 삼엄하게 에워쌈으로써 안동 김씨 일족의 손발을 묶어버렸는데 이것이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왕이 국왕으로 옹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안동 김문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집권을 하자 영의정 김좌근을 사직해하고 그 자리에 좌의정 조두순을 앉혔습니다. 좌의정에는 함경도 관찰사 이유원, 우의정에는 이경재를 임명했다가 홍문관 제학 임백경을 임명했고 이조판서에는 김병학, 호조판서는 김병국, 병조판서에는 원상 정원용의 아들 정기세, 선예당상의 이승보를 임명했습니다. 또 좌포도대장 이경아, 우포도대장 신명순, 금위대장 이장념, 어영대장 이경우, 총용사 이방현을 임명해 군사를 거느리는 무관 장상들을 자기 세력으로 바꿨고 안동 김문을 이끄는 김병기는 광주 유수로 내보냈습니다. 신정왕후 조씨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역대 어느 대비도 내리지 않았던 강력한 교지를 대소 신료들에게 내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 대왕은 천하를 보살피는 하늘을 본받고 물이 흘러내리듯이 옳은 것을 따라갔으며 정사에 해로운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을 한 가지도 망설인 일이 없었다. 그 덕에 귀신들도 감동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풍속이 악화되는가? 근심과 원한을 참지 못하여 윤리를 무너뜨리는 무리가 나오고
고혈을 짜내는 것을 견디다 못해 명분과 등급을 침범하는 사건까지 나오고 있다. 슬프다. 슬프다. 차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감사나 병사와 수사, 그 외의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 일은 무엇이며 국왕을 위해서 충성을 한 일은 무엇인가? 국왕이 아무리 열심히 정사를 돌본들, 조정 대신들과 지방 수령 방백들이 제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엄정하게 지켜야 할 법규를 빈 문서장으로 여기고 관리들이 뇌물을 가볍게 받아먹는데도 사헌부나 사관원에서는 강직하게 간쟁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며 관리를 임명하는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풍기가 날로 그릇되고 세상이 저속해지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과 나라의 애통스러운 형편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나라의 법은 서슬처럼 버럭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도끼와 작두를 가지고 다스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 임금이 등극했으니 모두 함께 과거를 버리고 쇄신하자는 뜻에서 문무대신들과 흉금을 터놓고 말하는 것이다. 백관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맡은 임무가 있는 자는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바른 말을 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른 날 죄를 뉘우쳐야 할 때를 당하더라도 임금이 진작 타이르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라. 전에 없이 강경한 교지로 대신들은 식은 땀을 흘리면서 발안을 쳐다보았는데 발안에 오연하게 앉아 있었던 신정왕후 조씨의 하교는 한문으로 고쳐져 승정원을 통해 중앙과 지방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척사유능. 신정왕후 조씨는 수렴청정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원군이 철권 정치를 하기 시작하자 불과 3년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었지만 3년간의 짧은 수렴청정 기간에 그녀는 조선 팔도를 피바다로 만드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요즘의 서양인 사건은 참으로 일대의 변괴이다. 수만리 밖에 있는 흉악한 종자와 추악한 무리가 팔을 내휘두르며 출입하고 사수를 제멋대로 행하였으니 그를 끌어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붙어 살게 한 곳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뒤얽혀 서로 호응하면서 숨겨두고 아뢰지 않다가 끝내 특별한 조사에서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결단코 남김없이 코를 베어 죽여야 할 것이며 사람들도 역시 다 같이 그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한문과 어문으로 베껴서 거리와 마을에 붙여 모두 잘 알게 하라. 신정왕후의 지시에 의하여 고종은 1866년 8월이 되자 척사유능을 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7, 80년 사이에 이른바 서양학이라는 것이 신해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신유년에는 온 나라에 널리 퍼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그에 물들어 더는 바로 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천당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긴 자들의 영혼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지옥을 만든 것은 천주를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사람 중에 죄를 지어서 응당 지옥에 들어간 자는 야소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슬프게 뉘우치며 모두 야소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려 천주에게 전달되도록 하면 곧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게 되고 영혼도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상서에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자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번에 속마음을 툭 털어놓고 타이르는 것은 모두 내가 애통하게 여기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내가 은혜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길게 타이르는 것이다. 천주교 박해에 피바람이 분 것으로 병인 대박해를 기점으로 1870년대 초까지 천주교인 약 8,000명이 살해되었고 신정왕후 조씨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가장 악독한 여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가작통법까지 실시한 그녀의 천주교 말살 정책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신정왕후 조씨는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후 그녀는 명성황후와 대립하다 친척들이 줄줄이 정변에 희생되어 죽게 되자 일찍 죽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신정왕후는 약 70년의 세월을 궁중에서 보내다가 1890년 83세를 일기로 영년했습니다. 오늘 조선왕비실록은 대원군 독재의 시대를 연 신정왕후 조씨였습니다.